30대 남성의 당황한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여행용 캐리어 2개를 끌고 온 그 앞에는 50대 중년 남성이 집 문턱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그에게 중년 남성은 당당하게 자신이 새로운 집주인이라고 답했다. 집 안에서는 중년 남성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원래 자신들 것이었던 것처럼. 30대 남성은 이 집이 자신이 10년째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중년 남성은 서류 뭉치를 흔들어 보이며 합법적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완벽해 보이는 도장과 서명들이 선명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였다. 뒤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돈 어른들이 상황을 파악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이었다. 30대 남성 김민주는 자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사돈 어른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 갔다. 누군가 경찰을 부르자고 제안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사 문제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경찰차가 떠나간 후 민주는 멍하니 자신의 집,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곳을 바라봤다. 사돈 어른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다.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 목요일 오전 김민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그에게 아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사돈 어른들만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민주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자신의 부모님은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고 아내는 딸 지수의 학원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돈 어른들에게는 처음 해외여행이니 자신이 모셔다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회사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 착한 민준이로 통할 정도로 성격이 좋았다. 다소 소심해 보이기도 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남다른 사람이었다. 아내가 2주일이나 집을 비우는 것을 걱정했지만 민주는 동네가 안전하다며 안심시켰다. 경비 아저씨에게도 미리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는 중견 건설회사의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다. 회사에서 민준의 휴가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부러워했다. 사돈 어른들과 유럽 여행이라니 효자라고 인정한다는 반응이었다.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이 워낙 영어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실제로 민준의 영어 실력은 대학교 때 배운 것이 전부였고 회사에서도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다. 금요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주는 사돈 어른들과 만났다. 아내의 부모님인 박 씨 부부는 60대 후반으로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설레면서도 긴장한 모습이었다. 사돈 어른들은 민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민준은 자신도 오랜만에 휴가라 좋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민준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을 보며 조금 헤매기도 하고 출국 심사대에서 약간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비행기 안에서 사돈 어른들은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에 신기해하셨다. 기내식에 감탄하시고 유럽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하셨다. 민주는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렸다. 2주일간의 유럽 여행이 시작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돌며 사돈 어른들은 생애 첫 해외여행을 만끽하셨다.
민주는 가이드북을 들고 다니며 열심히 관광. 그날 밤 민준 가족은 사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사돈 어른들의 표정은 여행 내내 보였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돈 아버지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2주일간의 즐거운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도 정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집을 나설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돈 아버지는 그 사람이 보여준 서류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따졌다. 등기부등본에 도장까지 다 찍혀 있었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분명히 가짜일 거라고 답했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 자신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때 아내 수진이 급히 달려왔다. 딸 지수를 데리고 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집에 갔더니 정말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봤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옆에서 9살 딸 지수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우리 집은 어디 갔어요? 제 방은요?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지수의 이름만 부를 뿐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 중년 남성이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중년 남성 박 사장은 어제 그 사람이라며 여유롭게 말했다. 아직도 못 믿느냐는 투였다. 민주는 이 집이 정말로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했다. 10년째 살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그럼 증명해보라며 등기부등본이라도 가져오라고 했다. 민주는 서둘러 동사무소로 향했다. 하지만 거기서 확인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박 사장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동사무소 직원이 일주일 전에 소유권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전이면 자신이 여행 중이었다고 말하자 직원은 대리인이 처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는 자신은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인감도장, 서명, 날짜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민주는 경찰서로 갔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건 명백한 민사 문제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다. 민주는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막막했다. 법원, 소송, 평범한 회사원인 그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에게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 민준은 경찰도 민사 문제라고 하며 법원에 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법원이라니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냐며 따져 물었다. 평소 현실적인 성격인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바랐다. 민주는 일단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받은 상담은 절망적이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 소송 비용만 최소 2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것도 이길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사원인 그에게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다. 변호사는 게다가 상대방이 보여준 서류들이 완벽하다면 이기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적은 없냐고 물었다. 민주는 절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누군가 정교하게 위조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합법적인 거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다. 사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상사였다. 휴가는 잘 다녀왔냐며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민주는 힘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다녀야 했다. 그날 저녁 사돈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돈 어른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사돈 아버지가 정말 민준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고 물었다. 민준은 정말로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 사돈 아버지의 말이었다. 2주일간 여행비로 쓴 돈도 그렇고 이제 집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즐거웠던 여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죄송하다며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 자신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내 수진도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비운 거냐고 물었다. 2주일씩이나 말이다. 민주는 미안하다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며 전세금도 없고 집도 없다고 했다. 딸 지수는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아는 정도밖에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 준비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다. 수진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회사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없냐는 것이었다. 민주는 법무팀이 있긴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도와줄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진은 그래도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이 여행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그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그냥 좋았다고 힘없이 대답했다. 동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에 민주는 법무팀 과장을 찾아갔다. 혹시 개인적인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과장이 무슨 일인지 묻자 민주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법무팀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일단 서류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여준 등기부등본이 진짜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했다. 민준이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묻자 과장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답했다. 솔직히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결국 회사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퇴근 후 민주는 다시 자신의 집 앞으로 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여전히 박 사장 가족이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력감에 빠졌다. 평생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너무나 큰 벽이었다. 그렇게 김민준의 절망적인 하루가 또 지나갔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에게는 이 상황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만 보였다. 하지만 아직 그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돈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것도 아내와 딸의 불안한 표정을 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다시 한번 박 사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민주는 박 사장이 보여줬던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박 사장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민준이 또 왔다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물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번에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서류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차분함이 있었다. 박 사장이 귀찮아하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민주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확인서까지 모든 문서를 천천히 훑어봤다. 그러다가 민준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이었다. 그는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다. 민준이 조용히 계약서 제3조 2항이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뭐가 이상하냐고 반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매매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조항이라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떻게 평범한 회사원이 계약서 조항에 대해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 민주는 계속해서 서류를 살펴봤다. 그의 시선이 예리해지고 있었다. 마치 전문가가 서류를 검토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등기부등본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민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가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을 하다가 멈췄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박 사장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가 정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맞는 걸까? 계약서를 보는 눈빛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박 사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전과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이 매매 과정에서 중개업체를 통했는지 물어봤다. 박 사장이 머뭇거리며 그렇다고 답했다. 민준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어느 중개업체인지 알 수 있냐는 민준의 추가 질문에 박 사장은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반문했다. 민준은 평상시에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궁금해서라고 답했다. 자신도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다. 이때 박 사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전화를 받았다. 민주는 그 틈에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다. 전화 통화를 하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 계속 찾아와서 서류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이었다. 민준은 박 사장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집 구매자가 아니었다. 뭔가 더 큰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다. 박 사장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전보다 경계심이 짙어져 있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박 사장은 부동산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준이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다. 민준이 부동산 침입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보통은 주거 침입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자신이 잘못된 법률 용어를 사용한 것을 민준이 즉시 알아챈 것이다. 박 사장이 자신이 법률 용어에 정확하지 않다며 변명했다. 민준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지만 박 사장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어봤다. 이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냐는 것이었다. 박 사장이 인감증명서라며 되물었다. 민준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이 당황했다. 일반인이 인감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박 사장은 중개업체에서 처리해줬다고 답했다. 민준이 중개업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박 사장은 대답을 주저했다. 민준의 질문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정말 그냥 평범한 피해자가 맞는 건가? 박 사장은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뭔가를 확신한 듯한 모습이 보였다. 민준이 알겠다며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일어섰다. 박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민준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다. 혹시 모르니까 말하는 건데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사라졌다. 박 사장은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의 표정은 전과 달랐다. 여전히 조용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결의에 찬 빛이 있었다. 사돈 집에 도착한 민준에게 아내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민준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사돈 어른들과 아내는 민준의 말에 반신반의했다. 지금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가 갑자기 희망적인 말을 하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분명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박 사장이 보여준 서류들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정리해봤다. 그리고 박 사장의 반응과 말투에서 느낀 위화감들도 함께.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였던 김민준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변화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틀 후 민준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는 박 사장이 언급했던 중개업체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박 사장이 업체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민준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민준은 동사무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공무원은 민준의 질문이 상당히 전문적이라며 놀라워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필요, 서류, 중개업체의 역할에 대해 민준이 묻는 내용들이 일반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중개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접수 번호를 통해 담당 법무사나 중개업체를 역추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공무원이 깜짝 놀랐다.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절차를 알고 있는 걸까? 민준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 방법, 부동산 등기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증 과정, 위조 서류 판별법까지. 그의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깊이 있었다. 공무원은 민준이 관련 업계 종사자인지 물어봤다. 민준은 그냥 관심이 많다고 답했지만 그의 설명을 듣는 공무원의 표정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결국 민준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소의 대략적인 위치와 중개 수수료, 신고 내역을 통해 관련 부동산 중개업체를 좁혀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동사무소를 나온 민준은 바로 근처 법무사 사무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 사무소에서 해당 등기건을 담당했는지 확인했다. 세 번째 법무사 사무소에서 민준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젊은 법무사가 민준의 질문에 답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흘렸다.
그 법무사는 해당 건이 좀 특이했다고 말했다. 의뢰인이 서류를 가져온 시점과 실제 거래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보통은 거래 당일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오는데 이 건은 며칠 전 미리 서류 검토를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민준이 더 자세한 내용을 묻자 법무사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며 당황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민준은 법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어봤다. 의뢰인이 가져온 인감증명서에 대해서였다. 발급일자와 사용일자 사이에 간격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법무사가 놀라며 어떻게 그런 세부 사항까지 아느냐고 반문했다. 민준은 그냥 궁금해서라고 답했지만 법무사의 반응으로 볼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법무사 사무소를 나온 민준은 이제 중개업체를 찾아야 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주요 부동산 중개업체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중개업체에서 민준은 성과를 거뒀다. 사무실에 있던 중개사가 민준의 집 주소를 듣고는 그 건이라며 기억한다고 말했다. 중개사는 그 거래가 좀 급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매도인 측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보통은 매수인이 급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반대였다고 했다. 민준이 매도인에 대해 더 자세히 묻자 중개사는 직접 온 게 아니라 대리인이 왔다고 말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갖춰서 왔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였다. 중개사에게 대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봤다. 중개사는 50대 남성이었다고 기억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정리도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민준이 혹시 그 대리인이 다른 부동산 거래도 했는지 물어보자 중개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왜 그런 걸 묻느냐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에게도 매매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개사가 깜짝 놀랐다. 중개사는 당황하며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고 해명했다. 위임장도 공증된 것이었고 인감증명서도 최근 발급된 것이었다고 했다. 자신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준이 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볼 수 있냐고 하자 중개사는 이미 거래가 완료되어서 매수인 측에 넘겨줬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사본은 있을 거라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잠시 후 중개사가 서류 파일을 들고 왔다. 민준이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위임장의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자신이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자신은 그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고. 그리고 이 서명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중개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민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도 사기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중개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중개사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준은 경찰 신고보다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중개사는 민준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했다. 민준은 일단 박 사장과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이다. 중개업체를 나온 민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박 사장이 단순한 집 구매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아무도 김민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가 왜 이렇게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민주는 이제 박 사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다. 그는 아내 수진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민준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고 동행하기로 했다. 박 사장의 집 앞에 도착한 민준 부부. 민준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박 사장은 또 왔냐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을 보고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이번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말했다. 박 사장이 무슨 이야기냐고 묻자 민준은 조용히 위조 서류에 대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소리냐며 항변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다. 민준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확인한 의뢰 과정의 이상함, 중개업체에서 발견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문제점들. 박 사장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부정했다. 모든 서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준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점점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다. 민준이 말했다. 위임장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고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발급받지 않은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이 여행 중일 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냐며 반문했다. 그러자 민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민준의 질문에 박 사장이 당황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니냐고 되물었다.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일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다고.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라는 말에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이 계속 설명했다. 10년간 부동산 관련 법무를 담당했었고 특히 부동산 사기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수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그 유명한 김민준 변호사냐고. 부동산 사기범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낸 그 변호사 말이냐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이제 박 사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전에 보이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어떻게 변호사가 그런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고 물었다. 민준이 설명했다. 3년 전에 번아웃으로 변호사 일을 그만뒀다고. 너무 많은 사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지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률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피해자가 아니라 부동산 사기 전문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민준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박 사장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수법은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이 무슨 조직이냐며 발뺌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다. 민준은 박 사장에게 제안을 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선처를 고려해보겠다고. 하지만 계속 버티면 자신이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그냥 시키는 일만 했다고. 큰 조직의 말단일 뿐이라고 했다. 민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럼 그 조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민준의 집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10여 채의 집을 가로챘다고 자백했다. 모두 장기간 비워진 집들을 노린 것이었다. 민준이 물었다. 그 집들의 진짜 주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박 사장은 대부분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체념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은 김민준 변호사가 상대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만약 알았다면 애초에 손대지 않았을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지. 박 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직의 구조, 수법, 다른 피해 사례들까지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수지는 남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평소 온순하고 소심해 보였던 남편이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민준이 박 사장에게 마지막 통고를 했다. 이틀 안에 모든 피해자들의 집을 원상복구하고 조직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자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민준 변호사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남편에게 물었다. 왜 그동안 자신이 변호사였다는 것을 숨겼느냐고. 민준이 답했다.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변호사 시절의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들을 잊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자신의 능력이 아직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수지는 남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왜 그가 항상 그렇게 차분하고 법적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김민준, 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박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자는 것이었다. 민준은 이번에는 사돈 어른들과 아내까지 모두 데리고 갔다. 그들에게도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박 사장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초췌했다. 민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이 말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김민준 변호사의 명성을 알고 나니 계속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민준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박 사장은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직의 다른 멤버들, 특히 우두머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사장이 주저하며 말했다. 조직의 보스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런 부동산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그냥 말단 실행자일 뿐이라고 했다. 민준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다. 최 사장의 본명, 사무실 위치, 조직 규모, 다른 피해 사례들까지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 사장의 실명은 최준호였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했다. 조직원은 총 7명 정도였고 지금까지 피해자는 15가구 정도 된다고 했다. 민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숫자도 상당했다. 박 사장이 덧붙였다. 최 사장은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수법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조 서류 제작, 법적 허점 이용, 피해자들의 심리 등 모든 것에 정통하다고 했다. 민준이 물었다. 그럼 왜 하필 자신의 집을 노렸느냐고.
박 사장은 장기간 비워진 집들을 물색하다가 민준의 집을 발견했다고 답했다. 2주일간 여행을 간다는 정보를 어떻게든 입수했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추궁했다. 박 사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여행사를 통해서라고. 민준이 깜짝 놀랐다. 자신들이 이용한 여행사에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이 조직의 치밀함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박 사장은 계속 설명했다. 여행사 직원 중 한 명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다고. 장기 여행을 가는 고객들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넘겨준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당할 것이었다. 민준이 박 사장에게 말했다. 이제 선택권이 2개 있다고. 하나는 자신과 협력해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라고 했다.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협력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민주는 조직의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박 사장이 미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미끼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민준이 설명했다. 최 사장과 다른 조직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일망타진하자는 것이었다. 박 사장이 고민했다. 만약 들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민준이 안심시켰다.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다고. 박 사장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결국 박 사장이 협력하기로 했다.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할 것이었다. 그리고 박 사장을 통해 조직의 핵심 증거들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단순히 자신의 집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의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돈 어른들과 아내는 민준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다. 변호사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사돈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야 민준이 왜 그렇게 차분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처음부터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민준이 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다고.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내 수진이 남편에게 물었다. 위험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민주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경찰서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 협조 제안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민주는 담당 형사를 만났다. 형사는 민준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과 계획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형사가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 범죄라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민준의 협조가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민준은 형사에게 자신의 전체 계획을 설명했다. 박 사장을 통한 조직 내부 정보 수집,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확보, 물증 수집 등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형사가 감탄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고. 일반 시민이 이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김민준 변호사의 본격적인 역전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그는 당황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조직 범죄와 맞서 싸우는 전문가였다. 이틀 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민주는 경찰 전담팀과 함께 최종 작전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박 사장은 최 사장에게 긴급 미팅이 필요하다고 연락했다. 김민준이라는 변호사가 계속 파고들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최 사장은 즉시 반응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긴장한 것이었다. 그는 조직원들을 모두 소집해서 대책 회의를 하자고 했다. 회의 장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민주는 경찰과 함께 그 건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 사장이 무선 송신기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모든 대화가 녹음될 예정이었다. 박 사장이 회의실에 들어가자 최 사장을 비롯해 6명의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최 사장의 얼굴은 심각했다. 최 사장이 말했다. 김민준이라는 변호사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예전에 부동산 사기범들을 수십 명 감옥에 보낸 전설적인 변호사라는 것이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최 사장은 이미 늦었다고 답했다. 김민준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조직을 해체해야 하는 건지. 최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이 설명했다. 김민준의 집안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 포기할 거라고 했다. 민주는 무선으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런 조직들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항상 협박과 위협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때 박 사장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자신은 그런 일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이미 충분히 죄를 졌는데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는 없다고 했다. 최 사장이 화를 내며 박 사장을 추궁했다. 혹시 이미 김민준 변호사와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박 사장이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최 사장의 의심은 계속되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최 사장이 갑자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자신도 예전에 김민준 변호사에게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이 설명했다. 10년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회사가 김민준 변호사 때문에 망했다고. 그때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민준이 트집을 잡아서 자신을 파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준은 이 말을 듣고 기억을 되살려봤다. 10년 전 최준호라는 이름의 부동산 업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당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최 사장이 계속 말했다. 김민준 변호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원래 목표는 김민준의 재산을 모두 빼앗는 것이었다고 했다. 박 사장이 놀라며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김민준을 노린 거냐고. 최 사장이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라고. 여행 정보도 일부러 입수한 것이고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극이었다고 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단순한 부동산 사기가 아니라 자신을 노린 복수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그저 연막작전이었던 것이다. 최 사장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김민준의 여행 일정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사돈 어른들과 함께 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 최 사장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박 사장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박 사장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최 사장이 박 사장에게 다가가서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선 송신기를 발견했다. 최 사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최 사장이 외쳤다. 역시 배신자였다고.
김민준과 경찰에게 모든 것을 넘긴 것이라고 분노했다. 바로 그 순간 경찰들이 회의실로 돌입했다. 민준도 함께 들어왔다. 최 사장과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최 사장이 수갑을 차면서도 민준을 노려봤다.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져버렸다고 분노했다. 민준이 최 사장에게 말했다. 자신은 예전에 최 사장을 개인적으로 노린 적이 없다고. 그때도 지금도 그저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장이 반박했다. 자신은 그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민준이 답했다. 수십 명의 서민들이 최 사장 때문에 전세금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고.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이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경찰이 최 사장과 조직원들을 연행해 갔다. 박 사장도 함께 갔지만 그는 협력한 대가로 선처를 받을 예정이었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노린 복수국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최 사장이 과거에 사기를 친 진짜 피해자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왜 변호사를 그만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너무 많은 사건들 때문에 지쳤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여전히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심했다. 완전히 변호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다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제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복수의 완성이었다. 최 사장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통한 진정한 해결이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최 사장과 조직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준의 집은 완전히 되돌아왔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다. 민준은 최 사장이 과거에 사기를 친 진짜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10년 전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중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대부분은 법적 대응을 포기한 상태였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였다. 김 씨라는 60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10년 전 최 사장의 전세 사기로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 당시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김 씨 부부는 민준을 보고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자신들을 도와줬던 그 변호사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승소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다. 민준이 설명했다. 이번에 최 사장을 잡으면서 과거 사건들의 증거도 확보했다고.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0년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민준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홀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이었다. 이 씨라는 50대 여성은 당시 전세금 5천만 원을 잃고 지금까지 월세방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아들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 상태였다. 민준이 상황을 설명하자 이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몇 번이고 물어봤다. 민준은 최 사장의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가 10년간 그 일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른다고. 정말 감사하다며 민준에게 인사했다. 민준은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갔다. 총 12가구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모두 합하면 피해 금액이 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다행히 최 사장의 재산과 조직의 범죄 수익으로 대부분을 배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민주는 많은 것을 느꼈다. 자신이 변호사를 그만둔 이유가 번아웃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한편 민준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사돈 어른들은 이제 민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 자랑스러운 사위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다. 사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민준이 너무 무력해 보여서 실망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딸이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안다고 하셨다. 아내 수진도 남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왜 그가 항상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했는지, 왜 법적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 수 있었다. 수진이 남편에게 물었다. 다시 변호사 일을 할 생각은 없냐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완전히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제든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딸 지수도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잡는 영웅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어느 날 민주는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법무팀으로 이직해서 회사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능력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고민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안정된 삶도 소중했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결국 민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주중에는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회사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준의 경험과 능력이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몇 달 후 민준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주말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호사 역할을 했다. 특히 부동산 사기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도왔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론에서도 민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평범한 회사원이 부동산 사기 조직을 소탕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민주는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에 참여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법률 지식을 알려주는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딸 지수가 물었다. 아빠는 왜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하냐고. 민준이 대답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수가 말했다. 자신도 커서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민주는 딸을 안아주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돌아봤다. 처음에는 큰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김민준이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민주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언제든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